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던 이맹희는 급한 전가를 받았는데 당장 귀국하라는 아버지 이병철의 명령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맹희는 짐을 싸고 한국으로 바로 귀국했죠. 이병철은 이맹희에게 참한 색식감이 있으니 한번 만나봐라. 네가 4살 때부터 마누라감으로 점 찍어두었던 참한 여인이다. 만약 네 맘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손봉남으로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여성이었습니다. 이후 이맹희는 그녀를 멀리서 본 것이 전부였고 손봉남은 결혼 전까지 이맹희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맹희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죠. 멀리서 아내를 보았지만 늘씬하고 참하게 생겨서 내가 단숨에 좋다고 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럼 이참에 혼례를 올리고 나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결혼하게 되었지만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결혼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은 서울 종로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손봉남의 아버지인 손영기와 이병철은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는데 손영기는 경기도지사를 지내고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의 경영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병철과 손영기는 이맹희가 4살 때 이미 아이들이 자라면 결혼을 시키자는 약속이 있었죠. 손구민은 삼성과의 맏며느리로서 겉으로는 화려해도 말 못할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 이맹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장남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등 주력 계열사의 임원을 지내면서 그룹 후계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6년도에 발생한 사카린 미술 사건으로 이맹희 회장은 아버지의 눈밖에 나고 쫓겨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구민은 이병철 회장 부부를 각별하게 모셨고 이병철 회장은 그녀를 가장 신뢰하여 집안의 모든 일을 그녀와 꼭 상의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손봉남 고문은 총명한 머리와 고든 심성으로 이병철 회장의 신뢰가 강했다고 말하기도 했죠. 손 고문은 이병철 회장이 작고하고도 시어머니인 박둘 여사가 타계할 때까지 장충동 본가에서 모시며 맏며느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맹희 회장과는 슬하에 이미경, 이재현, 이재환 3남매를 두었는데 특히 장남 이재현에게 엄격했습니다. 장남 이재현을 올바른 경영자로 키우기 위해 항상 겸손하고 능력을 입증해라. 일처리에 치밀하되 행동을 할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었죠. 이런 노력으로 이병철 회장은 장손인 이재현을 유독 아꼈으며 자녀들을 바르게 키운 손고문을 더욱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회장은 체격이나 외모 그리고 행동 방식까지 할아버지와 비슷하여 리틀 이병철로 불리기도 했죠. 손고문은 CJ 그룹의 중대한 기류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삼남 이건희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이맹희가 아니라 손봉남에게 안국화재 지분을 물려줍니다. 이를 보면 이병철 회장이 손고문을 얼마나 총애했고 인정했는지를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지분은 CJ가 삼성그룹에서 독립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삼성그룹에서 제1자당이 분리될 때 손고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국화재 지분을 이건희 회장의 제1자당 지분과 맞교환했고 이후 이재현 회장에게 자신의 주식을 몰아주면서 현재의 CJ그룹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형제간 분쟁 없이 작년 이미경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맡고 이재환이 광고 사업을 맡은 것도 손고문의 교통정리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회사가 문화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 미국 드림웍스의 지분 투자를 진행했을 때 당시 드림웍스 창업자 중 한 명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집으로 초청하여 직접 저녁을 대접하는 등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죠. 이후 CJ그룹이 한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브랜드 이름을 비빅으로 정할 때도 외국인도 부르기 좋고 쉽게 각인되는 이름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에 이재현 회장은 이렇게 말했었죠. 어머니는 그룹 탄생의 숨은 주역이자 내가 경영자로 자리 잡는데 늘 든든한 후원자셨다. 여기에 이재현 회장의 공백기에도 동생인 손경식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맡을 정도로 그녀의 영향력은 거대했죠. 손경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마친 엘리트였으며 삼성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삼성과 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안국화재로 옮겨 부친을 보좌하다 부친 손영기 사장이 사망하자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하게 됐죠. 그는 삼성그룹과의 분리 과정에서 제1제당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사로 활약했으며 제1제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그에 대해 외삼촌은 자신의 경영 스승이라고 말했으며 그룹의 중요 결정이 있을 때마다 허심탄회하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죠. 특히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룹 경영에 복귀하여 비상경영 체제를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송금은 또한 여든이 넘도록 본사에 출근하고 업무를 보며 그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 이재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며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죠. 그리고 2022년 11월 5일 손봉남 여사는 89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 이재용 회장과 홍나희 간장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에 재계에서는 두 집안의 해묵은 앙금이 해소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죠. 그간 CJ그룹과 삼성그룹은 승계 과정에서의 불화로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낸 뒤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는 이유로 삼성 직원들을 고소하고 이병철 회장의 추모식을 따로 진행하는 등 대립각을 세워왔었죠. 송금은 또한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라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선대 회장이 모두 타계하면서 점차 화해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는 송금은의 역할이 컸죠. 그녀는 형제 간의 갈등 속에서도 삼성과의 여인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등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 이재현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는 이재용 회장 등 삼성과 사람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그리고 송금은은 이제 떠났지만 가장 먼저 빈소로 달려온 삼성과의 발길에서 두 그룹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빈소에는 삼성과 외에도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방문하여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미경 부회장과의 연으로 연예계 인사들도 대거 빈소로 왔는데 정지훈과 송승헌 등이 조문했습니다. 제1제당에서 출발한 CJ그룹이 재계순위 10위권의 문화그룹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송금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재현 회장을 유달리 사랑하고 신뢰한 이유는 손봉남 여사의 노력이 있었다. 그녀가 있었기에 이재현 회장이 제1제당을 물려받게 되었고 이는 CJ그룹 출범의 근간이 되었다. 고인의 말년까지도 그룹 경영진과 가족이 성장하며 발전하도록 하는 화합과 교류의 든든한 구심점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